제3부 초안전쟁과 천하의 향방, 제1권 패왕과 패공의 격돌, 제4장 천하를 품은 자 한신. 한신의 포부. 평소에는 용장으로 자부해 오던 한신도 질풍처럼 습격해 오는 호랑이만은 당해낼 자신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신기는 이처럼 위급한 순간에도 무슨 재주를 어떻게 부리는지 벼랑간 허공 중에 쎄액, 쎄액 하는 날카로운 화살 소리가 연거푸 들려오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우엉 하고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한신이 그제야 눈을 떠보니 호랑이는 땅바닥에 나가 떨어져 내 다리를 버둥거리며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한신은 너무도 놀라워 벌떡 일어나 호랑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아니 어느 순간에 무슨 재주로 호랑이를 이렇게. 한신이 죽어가는 호랑이를 살펴보니 호랑이 이마빼기에는 2대의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얼마나 힘차게 활을 쏘아 갈겼던지 화살이 너무도 깊이 박혀 있어서 화살의 꼬리만이 겨우 보일 정도였다. 그조차도 얼마나 정확히 쏘았는지 2대의 화살이 마치 하나로 보일 지경이었다. 화살을 이렇게도 정확하게. 한신은 감탄에 마지 않다가 형공은 이광장군보다 더 훌륭한 명궁수이구려 하고 말했다. 이광장군이요? 이광장군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광장군이라고 얼마 전까지 우북평 태수로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궁술로는 천하의 명인이었소. 화살의 힘이 얼마나 세었던지 호랑이를 쏜다는 것이 그만 바위를 쏘아서 화살이 바위 속에 깊이 박혔다는 일화도 있다오. 하하, 화살이 바위에 박혔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고 말고요. 내가 왜 형공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겠소? 그거 참 흥미로운 얘기로군요. 기왕이면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죠. 형공이 원하시니 들려드리죠. 그리고 한신은 이광 장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광은 대대로 내려오는 궁술로 유명한 가문의 태생이었다. 이광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고 화살을 쏘아 맞췄다. 그런데 정작 가까이 가보니 호랑이라고 보았던 것은 호랑이가 아니고 바위였는데 화살은 그 바위에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것이다. 이광 자신도 놀라워서 바위를 향해 화살을 다시 쏘아 보았지만 그때에는 아무리 쏘아도 화살이 바위에 박히지는 않았다. 신기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화살을 쏘게 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실상은 이 호랑이가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덤벼왔기 때문에 저 역시 생사를 걸고 쏘아서 명중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한신은 호랑이가 원수를 갚으려고 덤벼왔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며 물었다. 호랑이가 원수를 갚으러 오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신기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장군께서 이미 보셨지만 이 산중에 있는 호랑이들은 저만 보면 슬슬 꽁무니를 빼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덤벼온 이 호랑이만은 죽음을 각오하고 저에게 원수를 갚으러 온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러 오다니 형공에게 무슨 원수를 갚으러 왔다는 말씀이요? 실상인즉 수일 전에 제가 암호랑이 한 마리를 쏘아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잡고 보니 그놈의 뱃속에는 새끼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저런, 새끼 뱃놈을 쏘아 잡아서 안 됐다 싶었지만 이미 쏘아 죽인 것을 어떡합니까? 죄책감을 느끼기는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아, 알겠소이다. 그러니까 마누라와 새끼의 원수를 갚으러 온 숫 호랑이가 바로 이 호랑이였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마누라와 새끼의 원수를 갚으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온 모양이지만 제까짓게 그래 보았자 저를 당할 수가 있나요? 한신은 신기의 초인적인 담력과 궁술에 거듭 감탄하면서 형공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저승에 갔을 것이오. 장군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늘이 아시는 어른을 호랑이가 감히 해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말을 달려 한계령에 이르자 신기는 말을 멈추고 한신에게 말한다. 저기 보이는 곳이 남정관입니다. 거기서부터는 한나라 땅이니까 안심하고 가십시오. 저는 여기서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한신은 작별이 아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형공도 나와 같이 한왕을 찾아가기로 합시다. 그러자 신기는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저도 장군과 함께 한왕을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80 넘은 노모가 계셔서 집을 떠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못 가겠다는 데는 어쩔 수가 없었다. 사정이 그렇다면 약속이라도 해둡시다. 후일에 내가 초나라로 쳐들어가게 되면 형공은 나를 찾아와 도와주시오. 그런 일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장군께서 초나라로 쳐들어가신다는 소식만 들려오면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소. 그러면 그때 다시 만나봅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다잡고 다짐을 해두었다. 이렇게 한신은 많은 난관을 지나서 드디어 한나라 땅에 들어서게 되었다. 한신이 남정관을 지나 성안으로 들어와 보니 그곳의 풍경은 항우가 통치하는 지방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한왕 유방은 선정을 골고루 베풀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서로 길을 양보하였고 집집에서는 노랫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게다가 논과 밭에는 오곡이 무성하였고 농부들은 논과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격앙가를 즐겁게 부르고 있었다. 역시 한왕은 천하에 둘도 없는 명주로구나. 한신이 감격해 마지 않으며 거리를 돌아다녀 보니 초현관이라는 누각에 커다란 방문이 나붙어 있었다. 한신이 다가가서 내용을 살펴보니 그것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사람을 널리 구한다는 내용으로 13가지의 조항으로 쓰인 방문이었다. 1. 병법에 통달하고 지략에 능한 사람은 대장으로 채용한다. 2. 용맹이 출중하고 적을 위압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선봉장으로 채용한다. 3. 무예가 뛰어나고 군마를 능숙히 다룰 수 있는 능력자는 산기장으로 채용한다. 4. 천문에 밝고 풍우를 점칠 줄 아는 사람은 협력자로 채용한다. 5. 지리에 밝고 지세를 잘 아는 사람은 향도자로 채용한다. 6. 마음이 곧고 행동이 정직한 사람은 기록자로 채용한다. 7. 임기응변의 재주가 있고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의군정자로 채용한다. 8. 변론에 능하고 설득력이 강한 사람은 유세객으로 채용한다. 9. 삼법에 정통하고 통계학에 능한 사람은 서기로 채용한다. 10. 시설을 많이 읽어 자문에 도움이 될 사람은 박사로 채용한다. 11. 의술에 정통하여 치병술이 능한 사람은 국수로 채용한다. 12. 행동이 기민하고 남의 기밀을 잘 탐지해내는 사람은 세작으로 채용한다. 13. 전곡을 다루는데 능하고 출납에 밝은 사람은 군수자로 채용한다. 이상과 같이 13가지 조항에 의하여 사람을 널리 모집하니 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에 귀하고 처남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응모하기 바란다. 이 나라의 번영은 오로지 백성 여러분의 협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니 각자는 분발하여 응모해 주기를 거듭 바란다. 한신은 위와 같은 방문을 읽어보고 뛸 듯이 기뻤다. 때마침 한 사람이 방문을 열심히 읽고 있기에 한신은 그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았다. 이 방문을 읽어보면 나라에서는 백성들 각자의 재능에 따라 널리 등용한다고 하는데 대관절 이런 방문을 써붙인 장본인은 누구인지 아시오? 그 사람이 대답한다. 이 방문을 직접 써붙인 사람은 이 지방의 태수인 하후영 태수이지요. 그러나 아마도 이런 방문을 써붙이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한왕이었을 것이오. 한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아시오? 어느 고을에서나 이와 똑같은 방문이 나붙어 있으니 그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오. 한왕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누가 이런 방문을 전국에 써붙일 수가 있겠소? 과연 옳은 말이었다. 한신은 한왕의 선정에 또 한 번 감격해 마지 않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재상 소화를 통해 한왕을 만나보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이 지방의 태수인 하후영에게 나의 실력을 보여주어서 그로 하여금 나의 재주를 한왕에게 알리게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 아닐까? 한신은 그런 생각이 들자 공관으로 태수를 찾아가 면회를 신청하였다. 태수 하후영은 한신이라는 이름을 진작부터 알고 있던 터인지라 즉시 불러들여 이렇게 물어본다. 당신은 항왕의 사람인 줄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한신이 대답한다. 나는 며칠 전까지는 분명히 항왕의 사람이었소. 그러나 항왕은 나를 제대로 써주지 않기에
나는 항우의 그늘을 벗어나 명주인 한왕을 찾아오는 길이요. 침주에서 왔다면 모든 길이 끊겨져 있어서 올 수가 없었을 텐데 무슨 재주로 여기까지 오셨소? 한왕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첩첩 태산을 돌고 돌아 오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하후영은 한신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다시 물었다. 우리는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느라고 초현관의 구현 방문을 크게 써붙였는데 그 방문은 읽어보셨는지요? 조금 전에 그 방문을 읽어보고 태수 영감을 찾아온 길이요. 방문을 읽어보았다면 아시겠지만 그 방문에는 13가지의 조항이 열기되어 있소. 당신은 그 중에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오? 하후영으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한신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빙그레 웃기만 하였다. 그러자 태수 하후영은 한신의 미소를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정색을 하며 다시 물었다. 나의 질문에 대답은 아니하고 왜 웃기만 하시오? 이에 한신도 정색을 하고 대답한다. 나라에서는 13항목에 걸쳐 한 가지씩 재주를 가진 사람만을 뽑는다고 했는데 나의 경우는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그러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재능을 가졌다는 말이오? 그렇게 물으시니 나의 재능과 포부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소이다. 나로 말하면 문무를 겸전하고 고금의 시서에도 통달한 사람이요. 출장 입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싸움에 있어서도 백전백승할 자신이 있고 중원으로 진출하여 천하를 평정할 포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러한 나를 방문에 써있는 13가지의 한 항목으로 단순한 제주꾼으로 쓰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요구에 응하겠소이까? 이처럼 호언장담을 하는 한신의 얼굴에는 패기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하후영은 약간 얼떨떨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장군의 선성은 진작부터 들어왔지만 이처럼 경륜이 투철하신 분인지는 미처 몰랐소이다. 장군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은 다시 없는 기쁨이요. 이왕이면 시세에 대한 견해도 들어봅시다. 한신은 위연히 대답한다. 지금 천하의 명장이라고 자처하는 장수들은 허다하지만 그들은 병법만 알고 용병술은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요. 제 아무리 병법에 정통하더라도 용병술을 몰라가지고서야 어찌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겠소. 장수가 군사를 다루는 것은 마치 명의가 환자에게 약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요. 똑같은 병에 똑같은 약을 쓰더라도 환자의 체질을 감안하여 약을 잘 쓰면 명약이 되지만 약을 잘못 쓰게 되면 독약이 되는 것이요. 한신이 장강유수처럼 변론을 펴나가자 하후영은 매우 안 잊고 온 듯 비꼬는 어조로 다시 묻는다. 그처럼 유능한 분이라면 초나라에서는 어찌하여 높이 등용되지 못했소? 한신은 태연자약하게 대답한다. 군주가 사람을 못 알아보면 그럴 수도 있는 법이요. 그 옛날 백리에는 명장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나라에서는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나 우나라를 등지고 진나라로 갔을 때에는 진왕이 그의 재능을 알고 그를 대장군으로 등용한 덕택에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이요. 결국 아랫사람이 재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통치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요. 초나라에서는 아무리 좋은 계략을 상주하여도 항왕은 그것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초나라를 떠나 한왕을 찾아오게 된 것이요. 하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묻는다. 장군은 항우가 높이 써주지 않아서 공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데 만약 한왕께서 장군을 높이 써주신다면 어떠한 공을 세울 수가 있겠소? 한신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한다. 만약 한왕께서 나에게 병권을 맡겨주신다면 나는 인의로 군사들을 양성해가지고 동으로 초나라를 치기로 하겠소. 지금 항우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소. 그런데 항우를 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시오? 그야 물론 항우를 대번에 거꾸러뜨리기는 어려울 것이오. 그러나 계략을 세워가지고 3단계로 나눠 공략하면 제 아무리 항우라도 손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일이오. 3단계란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이오? 첫 단계는 한왕의 동방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삼진왕들을 먼저 처부수어야 하오.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로는 항우를 고립시키기 위해 주변에 있는 6나라를 먼저 손에 넣어야 하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으로 항우만 남게 되는데 그때에 가서는 항우와 직접 싸우려 할 게 아니라 항우와 범증 간의 이간책을 써야 하오. 왜냐하면 범증은 불세출의 전략가인 까닭에
이간질을 시켜 항우의 손으로 범증을 죽이도록 만들어 놓아야만 우리가 손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요. 하후영은 그 말을 듣고 입을 삐죽거렸다. 이론상으로 보면 과연 그럴듯한 계략이요.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언제든지 괴리가 있는 법이요. 항우는 집권한 지 3년이 넘어서 지금 그의 휘하에는 용장들이 기라성같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오. 그들이 장군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소이까? 그러자 한신은 얼굴에 노기를 띠며 하후영을 꾸짖듯이 말한다. 태수는 나를 한낱 과대망상가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만한 자신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생사를 걸고 여기까지 찾아왔겠소? 도대체 당신네들은 항우라는 사람을 왜 이다지도 두려워하시오? 그래 가지고서야 천하대사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단 말이오. 실례의 말이지만 태수와 같이 소신병 환자가 되어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 해낼 것이오. 이렇게나 적을 두려워해서야 무슨 일을 해낼 수가 있겠느냐 말이오. 한신은 마치 부하에게 호령하듯 말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하후영도 반발을 아니할 수가 없었다. 보자 하니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가 보구려. 도대체 당신은 육도 삼약이라는 병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나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오? 하하, 육도 삼약이나 읽어보고 나서 큰 소리를 치느냐고요? 한신은 벼랑간 통쾌하게 웃으며 말한다. 태수 영감께서 나를 이처럼 우습게 여기시니 그야말로 섭섭한 일이오. 나라는 인간을 이렇게나 몰라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후영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말투였다. 하후영은 한신의 기계에 눌릴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큰 소리 그만 치고 육도 삼약을 정말로 읽었거든 강론을 한번 해보시오. 한신은 여유만만하게 웃으면서 다시 말한다. 강론은 고사하고 육도 삼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으로 들려드리기로 하겠소이다. 그러면 설마 육도 삼약을 안 읽어보았다고는 못하실 게 아니오. 그리고 한신은 육도 삼약을 암송하기 시작하는데 도도하게 읽어내려가는 그의 암송에는 글자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그러자 하후영은 탐복을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자세를 바로 하고 머리를 수구려 보이며 다시 말한다. 장군께서 육도 삼약을 이처럼 통달하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한신은 유쾌하게 웃으면서 이왕 시험을 치르는 판이니 음양서와 점성서도 한 번씩 암송해 보기로 하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음양서와 점성서도 장강유수처럼 좔좔 암송해 내려가는데 그 역시 글자 하나의 착오도 없는 것이었다. 하후영은 거듭 탐복하며 다시 묻는다. 군사를 지휘하려면 무구와 병기에도 정통해야 하는데 그 점은 어떠하시오? 그러자 한신은 수많은 무구와 병기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제각기의 기능을 소상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기원까지 설명하는 것이었다. 하후영은 두 손을 반짝 들 수밖에 없었다. 장군이야 말로 천하의 기재이시오. 제가 내일은 장군을 포중으로 모시고 가서 한왕을 직접 배할하시도록 전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자 한신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고맙소이다. 그러나 한왕보다도 소와 재상을 먼저 만나보고 싶소이다. 재상보다도 한왕을 직접 만나 뵙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텐데 어째서 재상을 먼저 만나시겠다는 말씀이오? 매사에는 순서라는 것이 필요하오. 재상을 먼저 만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연후에 한왕을 만나야만 한왕이 나의 재능을 인정해 주실 게 아니겠소. 말씀을 들어보니 그도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포중으로 함께 떠나기로 하십시다. 두 사람은 내일을 기약하며 환담으로 밤을 새웠다. 한신의 능력. 다음 날 하후영은 한신과 더불어 포중에 도착하자 한신을 여사에서 기다리게 하고 자기만 승상부로 소아를 찾아갔다. 승상각하, 제가 명장 한 분을 모시고 왔사옵니다. 명장을 모시고 오다니 이름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오? 한신이라는 사람이옵니다. 소아는 그 말을 듣더니 소스라칠 듯 반가워하며 반문한다. 뭐요? 한신을 모시고 왔다고? 예, 그러하옵니다. 그 사람이 우연히 저를 찾아왔기에 제가 몇 가지 시험을 해보았사온데 그런 큰 인물은 처음 보았습니다. 하후영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소아에게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러자 소아는 한신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대답한다. 태수는 사람을 옳게 보았소.
한신은 본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려서는 거지 노릇도 하였고 남의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나가는 서름도 당한 사람이요. 후일에 항우를 섬겼지만 항우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겨우 집극랑의 벼슬밖에 주지 않았다오. 범증은 그의 재주를 높이 사서 항우에게 여러 번 등용해 주도록 천거했지만 항우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들었소. 한신은 그러한 냉대를 참고 견디다 못해 결국 항우를 등지고 우리를 찾아온 모양이구려. 그러면 제가 내일 한신을 데리고 들어올 테니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여부가 있겠소. 그런 인물을 안 만나면 내가 누구를 만나보겠소. 기다릴 테니 내일 아침에 한신을 꼭 데리고 들어오시오. 솔직히 말하거니와 나는 한신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오. 다음 날 아침 한신은 하후영과 함께 승상부로 소아를 찾아 들어왔다. 그러나 소아는 한신의 인물됨을 시험해 보기 위해 자리를 일부러 피했고 손님을 맞을 좌석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소홀하게 맞을 수 있을까? 이는 필시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모양이니 이처럼 냉대를 받아서야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있겠나. 한신은 매우 불쾌하여 아무 의자에나 털썩 걸터 앉아 있었다. 실상인즉 한신은 장량의 소개장도 품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맞아들이는 소아의 태도가 비위에 거슬려 소개장 같은 것은 아예 내보이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왜냐하면 소개장에 의하여 우대를 받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승상 소아는 한신을 한참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고 나서야 안에서 나오더니 반갑게 말을 걸어온다. 어제 하후영 태수를 통해 귀공의 이야기를 들었소이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소이다. 그러자 한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만 약간 수그려 보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소아는 한신을 의아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말을 걸었다. 나는 귀공을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쁜데 귀공은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시오? 한신은 그제서야 입을 열어 말한다. 저는 초나라에 있을 때 한왕도 영명하지만 승상은 현사를 예우로서 대해주실 줄 아는 어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기에 천리길도 멀다 않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승상을 직접 만나 뵙고 보니 제가 기대했던 어른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서 이제는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가 농사나 지어먹을 생각입니다. 예우를 갖추어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랄한 항변이었다. 소아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반문한다. 나를 만나자마자 고향에 돌아가 농사나 짓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오? 한신이 다시 대답한다. 어진 사람을 구하려면 예우를 갖추어 영접해 주셔야 하는 법이옵니다. 그런데 승상께서는 저를 예우로서 대해주시지 않으시니 제가 무엇을 바라고 이곳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현사를 구하려면 초대면부터 그래야만 하는 법인가요? 물론입니다. 그 옛날 제왕은 검은고를 무척 좋아했는데 조나라에 검은고의 명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제왕은 그 사람의 검은고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여러 차례 초대를 했더니 검은고의 명인이 한참 만에야 제 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인을 맞은 제왕은 용상에 높이 올라 앉아 검은고를 타라고 하니 검은고의 명인은 매우 불쾌해하면서 대왕은 저의 검은고 소리를 듣고자 하신다면 먼저 향불을 피워놓고 좌석을 따로 마련하는 예우를 갖추어 주시옵소서. 저를 불러다 놓고 하인처럼 홀대하시니 제가 어찌 흥에 겨워 검은고를 타겠나이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늦게나마 예의를 갖춤으로써 명인의 검은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고사가 있사옵니다. 소아는 자신의 실수를 그제야 깨닫고 무심중에 신음하였다. 그러자 한신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그 옛날 주왕은 나라를 번영시키고자 하는 일념에서 현사가 찾아왔다는 말만 들으면 밥을 먹다가도 입안에 밥을 뱉어버리고 달려나왔고 목욕을 하다가도 머리를 움켜잡은 채 달려나와 현사를 융숭하게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지금 한나라에서는 현사를 하늘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형편이온데 승상께서는 저를 굴러온 말뼈다귀처럼 대해주시니 저는 이제 고향에나 돌아가 농사나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소아에 대한 한신의 공격은 신랄하기 짝이 없었다. 소아는 한신의 항의를 받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한신을 몸소 상좌로 모셔 올렸다. 그리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2번씩이나 절을 거듭하며 말했다.
내가 불민한 탓으로 장군에게 신뢰가 많았으니 용서하소서. 한신은 그제서야 흔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승상께서 나라를 위해 현사를 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한왕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오기를 부려본 것이오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소아도 흔쾌히 웃으며 말한다. 내 장군을 만난 것은 백년지기를 만나듯이 기쁜데 어찌 오해가 있어오리까? 바라건대 장군께서는 천하평정의 대경륜을 솔직히 가르쳐 주소서. 소아가 이렇게 나오니 한신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포부를 아낌없이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함양에는 102개의 산하가 있어서 옛날부터 제왕이라면 도읍해야 할 천부의 도읍지이옵니다. 그런데도 항우는 함양을 버리고 침주에 도읍하였다가 그나마도 버리고 팽성으로 도읍을 옮겨갔으니 항우는 그것으로서 이미 천하의 형세를 잃어버린 셈이옵니다. 한왕은 비록 파촉으로 좌천되어 오셨다고는 하지만 힘만 제대로 기르면 마치 호랑이가 산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천하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는 것이옵니다. 항우는 지금 천하의 제후들에게 호령을 하고 있어서 그의 위세가 자못 막강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후들은 힘에 눌려서 겉으로는 복종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두들 반심을 품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항우는 의제를 시해하고 스스로 제위에 오르는 대역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방의 백성들은 의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 언제 들고 일어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한신이 마치 천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듯 천하 대세를 도도하게 말하는 바람에 소아는 자기를 잊고 연신 감탄의 고개를 끄덕였다. 한신은 다시 입을 열어 경륜을 말한다. 천하의 대세가 이미 이처럼 기울었건만 항우는 그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자기 도취에 빠져 있으니 그야말로 필부의 만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왕은 그와 반대로 약법 3장으로 천하의 인심을 독점하고 계시니 비록 파촉으로 좌천되어 오셨다고는 하지만 한왕께서 관중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왕은 힘만 기르시면 언제든지 천하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소아는 크게 감탄하며 한신에게 묻는다. 함양으로 쳐들어가려면 삼진왕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한신이 대답한다. 장안, 동해, 사마흔 등의 삼진왕이 항우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우에게 항복했을 때 항우는 무지막지하게도 그들의 부하 20만 명을 생매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내심으로는 항우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우가 그들을 방패로 삼아 한왕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전략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만약 한왕이 군사를 이끌고 함양으로 쳐들어가기만 하면 백성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고 삼진왕들도 한왕께서 친서 한 통만 보내시면 만사는 그것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아는 한신의 말을 듣고 3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다. 그러면 장군은 당장이라도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로 쳐들어가자는 말씀이요? 항우는 백성들을 버려둔 채 제멋대로 팽성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남아있는 백성들은 인자하신 군주를 갈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삼진왕들도 항우와 멀리 떨어져 있게 된 관계로 국경에 대한 경계가 매우 소홀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기회에 한 나라가 군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제, 위, 조, 연의 네 나라 중에 어느 누군가가 군사를 일으켜 함양을 먼저 점령해 버릴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촉으로 옮겨온 한나라 군사들은 고향에 돌아갈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옵니다. 소아는 그 말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동진하고 싶어도 길이 죄다 끊겨버렸으니 그 일은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한신은 웃으면서 소아를 나무란다. 승상께서는 왜 저까지 속이려 하시옵니까? 승상께서는 어떤 분과 상의하여 잔도를 모두 끊어버린 것은 동진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항우의 경계심을 늦춰놓으려고 계획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옵니까? 그런 계략으로 항우를 속일 수는 있어도 저만은 못 속이시옵니다. 소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크게 웃었다. 하하하, 나는 오래전부터 현사를 널리 구해왔지만 장군처럼 뛰어난 어른은 처음 만났소이다.
장군의 계략을 들어보면 천하의 평정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구려. 가만히 있자. 우리 이렇게 맨숭맨숭 앉아서 이럴 게 아니라 내 집에 가셔서 술이라도 한 잔씩 나누면서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시죠. 소아는 한신을 집으로 초대하여 주요를 베풀며 다시 묻는다. 전쟁의 승패는 총사령관의 정신 자세로 결정된다고 들었소. 총사령관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장군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소이다. 한신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한다. 일국의 총사령관은 오제 10과의 조건에 통과한 사람이어야 하는 법이옵니다. 오제란 5가지의 재능을 말한 것이옵고 10과란 10가지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5가지의 재능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오? 오제란 지, 인, 신, 용, 충의 5가지를 말하는 것이옵니다. 지가 있어야만 혼란을 막아낼 수가 있고, 인이 있어야만 장병들을 사랑할 줄 알고, 신이 있어야만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고, 용이 있어야만 배반자들을 막아낼 수가 있고, 충이 있어야만 두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옵니다. 적어도 대원수가 되려면 이와 같은 5가지의 재능을 반드시 몸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소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탐복하며 다시 묻는다. 그러면 10과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오? 10과란 대원수가 될 수 없는 10가지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첫째, 용기가 있어도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안 되고, 둘째, 급한 때를 당하여 행동을 서두르는 사람은 안 되고, 셋째, 이제의 눈이 어두워 재물을 탐내는 사람은 안 되고, 넷째, 인을 갖추고 있어도 사람을 죽일 용기가 없는 사람은 안 되고, 다섯째, 지를 갖추고 있어도 적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되고, 여섯째, 신을 갖추고 있어도 남을 덮어놓고 믿기만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일곱째, 아무리 청렴결백해도 남을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되고, 여덟째, 지략에 밝아도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안 되고, 아홉째, 강직한 것은 좋으나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안 되고, 10번째, 성품이 나약하여 모든 일을 남에게만 맡기려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옵니다. 이상과 같은 10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의 허물만 있어도 그런 사람은 대원수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감탄하였다. 지금 여러 나라에는 장군들이 많은데 귀공은 그들을 어떻게 보시오? 지금 각국에는 대장급 인물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지략은 있어도 용기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용기는 있어도 지략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도 군사를 지휘할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실력도 없으면서 교만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부하들의 공로를 가로채기 일쑤이고, 진실로 존경할 만한 명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귀공을 이 나라의 대원수로 임명한다면 귀공은 어떻게 하시겠소? 소아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았다. 한신은 가슴속에 이미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던지라 이번에도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만약 저를 대원수로 써주신다면 저는 조금도 뽐내지 아니하고 모든 군무를 병법대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병법대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오? 평소에 군사들을 대할 때에는 부드럽게 대해주고 훈련을 시킬 때에는 엄격하게 실시하고 평시에는 조용함을 위주로 하되 일단 군사 행동을 개시하게 되면 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시에는 무예를 연마해 나가며 산악과 같이 위연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에는 산하와 같이 전진해 나가되 그 변화는 천지와 같이 무궁무진하게 하고 군영은 뇌성병력이 천지를 진동하듯 하게 하고 상벌은 공평무사하게 하고 계략은 귀신같이 운영해 나갈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각오함으로써 생을 도모해 나가고 약한 듯이 보이면서 강함을 제압하고 위태로운 듯이 보이면서도 안전을 도모하여 10만 군사로서 100만 적군을 능히 제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지난날 무정싸움에서는 이윤이라는 명장이 있었고 위수싸움에서는 태공이라는 명장이 있었고 연산싸움에서는 악이라는 명장이 있었소. 귀공 자신은 그들과 견줄 수 있는 명장으로 자부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자 한신이 대답한다. 지금 승상께서 말씀하신 세 분은 모두가 제게는 은사이시옵니다. 그 말에 소아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분들은 이미 여러 백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들을 은사라고 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한신을 천하의 대폭군으로 여기는 반문이었다. 그러나 한신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태연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은 여러 백년 전에 돌아가신 장군들이십니다. 그러나 맹자는 공자께서 돌아가신 지 100여 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공자의 학문을 숭상해가면서 평생을 두고 공자를 은사로 모셔왔던 것이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전사를 통하여 나는 이윤 장군에게서는 병법의 기본을 배웠고 태공 장군에게는 전략을 배웠고 악의 장군에게서는 전술을 배웠으니 비록 같은 시대에 살지는 못했더라도 그분들을 어찌 은사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으오리까? 그러자 소아는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던 자기 자신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며 이 사람이야말로 대원수가 되고도 남을 기재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한신을 자기 집 귀객으로 모셔놓고 그의 경륜을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기로 하였다. 소아의 절치부심. 소아는 한신을 귀객으로 대접해가면서 10여일을 두고 그의 경륜과 포부를 다양하게 시험해 보았다. 그런데 한신의 경륜과 포부는 놀라우리만큼 원대하고 치밀한 것이 아닌가. 소아는 너무도 놀라운 가운데 문득 일찍이 장량 선생은 대원수가 될 만한 인재를 구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일이 계셨는데 어쩌면 한신은 장량 선생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장량이 사람을 구해 보낼 때에는 반드시 자신과 나눈 반조각의 증표를 주어 보내기로 약속한 바가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한신은 자신에게 증표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쪽에서 그런 문제를 먼저 물어볼 수도 없었다. 한신은 장량에게서 받은 증표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신은 남의 천거로 등용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금처럼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시험을 거치고 있는 단계에서 증표를 내어 보이기에는 더욱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나 저러나 한신이라는 인물이 대원수의 제목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소아는 어느 날 궁중으로 한왕을 찾아가 이렇게 아뢰었다. 대왕 전하, 초현관의 방문을 통해 대인재를 한 사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원수가 되고도 남을 제목이니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시옵소서. 한왕은 즉석에서 반문한다. 이름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름은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온데 일찍이 항우의 그늘에서 집극랑 벼슬을 지냈다고 하옵니다. 그동안 항우에게 좋은 계략을 여러 번 제시하였다고 하오나 항우가 이를 제대로 써주지 아니하므로 마침내는 항우를 등지고 대왕께 귀의하고자 찾아온 사람이옵니다. 승상은 그 사람의 계략이나 포부 등을 직접 들어보신 일이 계시오? 10여일 동안 신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여러모로 의견을 교환해 보았사옵는데 그의 지략은 손자나 오자에게도 뒤지지 않은 것 같사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는다. 나는 고향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소문을 많이 들었소. 한신은 집이 가난하여 어려서는 빨래하는 여인에게 밥을 빌어먹은 일도 있었고 깡패에게 시달렸을 때에는 겁에 질려 남의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나가는 모욕을 당한 일도 있었다고 하오. 승상은 한신을 대원수로 기용하고 싶겠지만 그런 못난 사람을 대원수로 등용시키면 남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을 것이오. 애쓰셨지만 승상은 사람을 잘못 보아도 크게 잘못 보신 것 같소이다. 한왕은 소아의 청혼을 상대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아는 단념하지 않았다. 대왕 전하, 옛날부터 명장들치고 가난한 집 출신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사옵니까? 이유는 풀이나 깎아먹던 초부였사옵고 태공망은 위수에서 낚시질이나 해먹던 어부였사옵고 아기는 술에나 끓어먹던 마부였사오나 그들은 주인을 잘 만나 모두가 천하의 명장이 된 것이옵니다. 대왕께서는 그 점을 감안하시어 한신을 등용해 주시기를 거듭 갈망하옵니다. 한왕 유방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말한다. 승상의 말씀대로 이윤이나 태공망 등이 비천한 가문의 출신인 것은 사실이오. 그러나 한신도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라고 하여 그들처럼 명장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일이 아니오. 소아가 다시 말한다. 신은 한신을 가난한 집 태생이라는 이유로 천거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한신은 천하대사를 계략할 수 있는 웅지를 품고 있는 희대의 기재라고 봅니다. 대왕께서 그를 높이 써주지 않으시면 그는 반드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손실이 막대할 것이오니 대왕께서는 한신을 등용하시어 초나라를 정벌함으로써 천하를 얻으시도록 하시옵소서.
승상이 한신을 그토록 극구 칭찬하시니 한번 만나보고 적당히 쓰기로 하십시다. 한신은 왕명에 의하여 대궐에 들어와 한왕을 배할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신을 영접하는 예절이 너무도 소홀하므로 한신은 나를 영접하는 예절이 이렇게도 소홀할 진대 나를 높이 등용해 주기는 틀린 게로다 하고 내심으로 각오를 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왕은 한신을 만나더니 대뜸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말리기를 멀다 않고 나를 찾아왔다니 매우 기특하구려. 그러나 내가 아직은 그대의 재능을 몰라 높이 써주기는 어려운 형편이요. 하니 우선 연창관에 임명할 테니 양곡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오. 연창관이란 창고지기들을 감독하는 직책이었다. 대왕께서 벼슬을 제수해 주시니 고맙게 받겠습니다. 한신은 노여운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고 어전을 물러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소아는 한신을 대하기가 민망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연창관에 임명된 한신은 그 길로 창고 안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곡식들은 한 바퀴 둘러보고 나더니 대뜸 창고지기에게 10개의 창고에 쌓여있는 쌀이 모두 합하면 15,672섬이구려 하고 창고지기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창고지기는 그 수요가 너무도 정확한데 깜짝 놀랐다. 그리하여 한신에게 경의를 표하며 묻는다. 저는 여기서 창고지기를 10년을 넘도록 계속하여 옵니다만 대인처럼 산법에 밝으신 분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느 틈에 그처럼 정확하게 세어보셨습니까? 한신은 소리내어 웃었다. 이 사람아, 이 많은 곡식을 무슨 재주로 일일이 세어본다는 말인가? 그러나 무슨 일이든 머리를 잘 쓰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법이네. 창고지기는 그저 놀랍기만 하였다. 승상 소아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신을 급히 찾아왔다. 소아가 한신을 만나자 물었다. 나는 귀공을 대원수로 발탁해 주시도록 천거했었소. 그러나 대왕께서는 귀공의 재능을 모르시는 까닭에 하찮은 벼슬을 내려주셔서 민망하기 짝이 없었소이다. 이러나 저러나 귀공은 10개의 창고를 한번 돌아보고 나서 재고량이 한 섬도 틀리지 않게 단박에 알아맞히셨다고 하니 무슨 방법으로 이처럼 정확하게 알아내셨소? 한신이 웃으면서 대답한다. 산법에는 소구수법과 대구수법의 두 가지 산법이 있사옵니다. 그 산법에 능통하면 사해 구주 사방의 바다와 전국을 9개로 나눈 땅의 모양의 운행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사옵니다. 그 옛날 보키시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팔괘를 처음 만들고 그물을 처음 만들어 백성들에게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친 위대한 제왕은 그 산법에 의하여 천하를 다스려 나갔던 것이옵니다. 소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한신이 다시 말한다. 제가 창고를 돌아보온즉 쌀을 저장해 둔 지가 너무 오래되어 일부의 쌀은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장미는 햅쌀로 바꿔두시고 묵은 쌀은 모두 구율미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심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리하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옵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승상의 직무이기도 하실 것이옵니다. 소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소. 대왕의 허락을 얻어 곧 그렇게 하도록 하겠소. 소아는 한신의 재능을 그대로 썩힐 수가 없어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입궐하였다. 한왕은 소아를 보자 대뜸 쓸쓸한 표정으로 말한다. 승상, 나는 요즘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여 견딜 수가 없구려. 항우에게 볼모로 잡혀 계시는 부모님은 잘들 계신지 여간 걱정이 많구려. 대왕께서 부모님을 뵙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옵니다. 초나라를 쳐부술 대원수 한 사람만 얻으시면 언제든지 부모님을 배울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나도 그 점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오. 그러나 대원수의 제목을 어디 구하기가 쉬운 일이오. 그러자 소아는 또다시 한신을 천거하였다. 한신을 대원수로 등용하시면 초나라를 정벌하고 나서 천하까지 평정할 수가 있을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한신을 기꺼이 대원수로 기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왕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한신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위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항우를 쳐부술 수가 있단 말이오. 소아는 하도 안타까워 한신의 재능을 입이 닳도록 설명해 올렸다. 그러나 한왕은 여전히 도리질만 할 뿐이었다. 한두 가지 재주만 보아가지고 어찌 대원수로 쓸 수 있단 말이오.
한신은 어느 모로 보아도 대원수의 제목입니다. 대왕께서는 그르침이 없으시도록 하시옵소서. 경이 그렇게까지 칭찬하시니 그러면 한신을 치속 도의로 승격시켜 주기로 하겠소. 연창관이 창고지기의 감독관이라면 치속 도의는 국가의 양곡 정책을 좌우하는 요직이었다. 따라서 한신의 영전은 파격적인 승진인 셈이었다. 그러나 한신이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는 소아는 한신에게 승진 사실을 알려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귀공을 대원수로 등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테니 당분간 참고 기다려주기를 바라오. 하고 애원하듯 말했다. 한신이 대답한다. 저는 승상만 믿고 새로운 직무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한신은 치속도위에 취임하고 나자 국가의 양곡 정책에 일대 혁신을 기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양곡에 헌납이 있을 때마다 관리들은 뇌물미까지 얹어서 받아왔었는데 한신이 부임해 온 그날부터 뇌물미라는 것을 일체 없애버리는 동시에 부정축제를 해오던 오리들을 그날로 깨끗이 소탕해버렸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헌납미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백성들은 한신의 이러한 처사에 너무도 감동되어 그때부터는 앞을 다투어 곡식을 자진 헌납해 주었다. 백성들은 그것만으로 부족하여 반년쯤 지났을 무렵에는 때를 지어 승상부로 소아를 찾아와 새로 부임해 오신 도의께서 양곡 정책을 너무도 공평하게 처리해 주셔서 저희들은 오랜만에 가난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한신 도의를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진정까지 올렸다. 소아는 한신의 탁월한 수완에 더욱 감탄하며 그를 대원수로 다시 한번 천거하기 위하여 대궐로 한왕을 다시 찾아 들어갔다. 한왕은 소아를 보자 또다시 탄식하듯 말한다. 나는 요즘에는 밤마다 꿈자리가 사나워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 못 견디겠구려. 언제쯤에나 부모님을 배울 수가 있겠소? 소아가 대답한다. 그 옛날 제나라의 경공은 사냥에서 돌아와 명제상 안자에게 나는 요사이 꿈자리가 사나워 기분이 매우 좋지 않구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하고 물으신 일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자가 무슨 꿈을 꾸셨기에 그러시옵니까 하고 물었더니 경공께서는 산에 올라가서는 호랑이를 만나는 꿈을 꾸었고 늪에 들어가서는 뱀을 만나는 꿈을 꾸었으니 그게 흉몽이 아니고 뭐겠소 하고 대답하시더랍니다. 한왕은 꿈에 대한 해몽이 더욱 궁금하여 다시 묻는다. 그래서 제상 안자는 해몽을 어떻게 했다고 합디까? 안자가 대답하기를 호랑이는 산에서 사는 짐승이고 뱀은 늪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산에 가서 호랑이를 보시고 늪에서 뱀을 만나신 것이 무슨 흉몽이겠습니까? 진실로 나라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직 3가지의 불상사가 있을 뿐이라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것이옵니다. 한왕은 즉석에서 소아에게 반문한다. 안자가 말하는 나라의 3가지 불상사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었소? 소아가 대답한다. 안자는 천하의 명제상답게 그가 지적한 3가지의 불상사란 매우 중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첫째, 나라에 어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그것이 불상사의 하나이옵고, 둘째, 임금께서 어진 사람임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사람을 등용치 않으시면 그것도 불상사의 하나이옵고, 셋째, 임금께서 어진 사람임을 알아보시고 그 사람을 등용하시더라도 대들보로 써야 할 사람을 석가래로 쓰신다면 그것도 불상사의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왕은 그제서야 소아의 의도를 알아채고 웃으면서 말한다.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인재가 있기만 하다면 난들 어찌 그런 인물을 등용하지 않겠소. 그런 사람이 있거든 지금이라도 천거해 주시오. 소아가 숙연히 아랜다. 지금 치속 도의로 근무하는 한신이야말로 현인 중에 현인이옵니다. 신은 여러 차례 한신을 대원수로 기용해 주시기를 간청했사오나 대왕께서는 그를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이유로 끝끝내 기용해 주지 않고 계시옵니다. 만약 한신 같은 현인을 높이 써주지 않으시면 만천하의 현인들이 누가 대왕 그늘로 모여들 것이옵니까?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한신을 대원수로 등용해 주시옵소서. 소아의 청원은 간곡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한왕은 그 말을 듣고 정색을 하며 소아를 나무란다. 한신이 뭐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승상은 입이 닳도록 치켜 올리고 계시오. 한신은 치속 도의로도 오히려 관함한 편이니 이 이상 거론하지 마시오.
그러나 소아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다. 대왕 전하, 만약 한신을 대원수로 발탁해주지 않으시면 그는 반드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말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손실이 너무도 클 것이오니 그 점을 특히 고려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한왕은 꾸짖듯 나무란다. 자고로 벼슬이란 함부로 높여주는 법이 아니오. 바로 얼마 전에 특진을 시켜준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오. 아무런 공로도 없는 한신을 대원수로 발탁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공로를 세워온 대장들이 나를 얼마나 원망하게 되겠소. 상벌은 어디까지나 공평해야 하는 법이오. 소아가 다시 아랜다. 황공하오나 신도 그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옵니다. 그러나 한신은 가볍게 다루기에는 너무도 큰 인물이옵니다. 우리에게는 전공을 세운 대장들이 많기는 하오나 한신 같은 동량지제는 한 사람도 없사오니 그 점을 고려해 주시옵소서. 소아는 한신을 대원수로 기용하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다. 그러나 한왕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러기에 소아의 청원을 간접적으로 거절하려고 말머리를 슬쩍 돌렸다. 장량 선생은 우리들과 작별하실 때 파초 대원수가 될 만한 인재를 꼭 구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소. 그러하니 장량 선생이 머지않아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니 모든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상의하기로 하십시다. 소아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 어전을 물러나오고 말았다. 그러나 한신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언제 도망을 가게 될지 몰라 불안에 견딜 수 없었다. 소아는 한신을 이처럼 희대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한신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술잔을 나누며 양해를 구했다. 나는 귀공을 대원수로 발탁해 주시도록 오늘도 대왕전에 간청을 해보았소. 하지만 대왕께서는 귀공의 재능을 모르시는 까닭에 오늘도 청어해 주실 기미를 보이지 않으시는구려. 그러나 언젠가는 귀공을 대원수로 등용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귀공은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한신은 가타부타 말이 없이 술만 마시고 있었다. 소아는 한신의 기분을 돌려주려고 술을 연신 권하며 얼른 화제를 돌렸다. 나는 한왕을 받들고 천하를 도모해 볼 생각인데 귀공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한신은 그제서야 입을 열어 말한다. 승상께서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계신 줄은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기에 저도 그와 같은 웅대한 계획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지고 싶어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옵니다. 소아는 그 말을 듣고 백만 대군을 얻은 듯한 기쁨을 느꼈다. 그리하여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던 계획을 한신에게 토로하였다. 천하를 한꺼번에 통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오. 그러하니 처음에는 삼진왕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는 항우를 처부수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육국 병합에 나서면 천하는 절로 하나가 될 것이오. 소아는 자신을 가지고 말했다. 그러나 한신은 그 말을 듣고 대뜸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매우 외람된 말씀이오나 전쟁이란 승상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쪽의 주문대로 되는 것은 아니옵니다. 무릇 전쟁이란 상대방의 동태에 따라 대응해 가면서 싸워야 하는 일인 관계로 마치 물이 지형에 따라 흘러가듯이 길을 민첩하게 포착하여 자유자재로 전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옵니다. 따라서 전쟁에 한해서만은 승상께서 말씀하시듯 고정된 작전 계획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소아는 그 말을 듣고 한신의 영민한 두뇌에 또 한 번 탄복하였다. 하등미인 회원종여유. 한신은 치속도위라는 관리로 따분하게 살아가자니 마음이 울적해 견딜 수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장량의 증표를 내보이면 한왕의 대우가 대번에 달라질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한왕에게 이제 와서 증표를 내보인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대원수가 되어 천하를 마음대로 주름잡지 못할 바에는 사내 대장부가 무엇 때문에 구차스럽게 이런 산속에서 썩어날 것인가? 한신은 몇 날 몇 밤을 두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 말을 타고 집을 나서며 수행병에게 이렇게 말했다. 며칠 동안 먼 곳에 좀 다녀올 테니 너는 따라오지 말고 집에 있거라. 한신은 운명을 새로 개척하기 위해 중원으로 떠나려는 것이었다. 한신이 길을 떠난 지 두어 시간 후에 소아는 한신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하여 불이 나게 한신의 집으로 달려와 보니 한신은 이미 집에 없지 않은가. 내가 염려하던 불상사가 기어코 일어나고야 말았구나. 소아는 가슴을 치며 탄식하다가 한 대인이 오늘 아침 언제쯤 어느 방향으로 떠나가더냐 하고 집사에게 물으니 오늘 아침 인시에 동문에서 말을 타고 나가셨습니다. 소아는 그 대답을 듣기가 무섭게 동문으로 나왔다. 그리고 말을 막 올라타려고 보니 동문 기둥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한 수 나붙어 있었다. 일미명의 소성경광. 아직 날이 밝지 않아 작은 별이 빛을 다투고 운미우의 재능회장. 아직 운을 만나지 못해 재능은 숨겨져 있고 상제견체의 신기수양. 준마가 다리를 절어서 몸을 타양에 기탁하네. 용천 매몰의 차둔무강. 용천검이 묻혔으니 쓸모없는 무쇠가 되었고 지생유곡의 위수여체. 지초가 깊은 꼴에 그윽한데 누구와 더불어 캘 것인가. 난장심임의 숙함기향. 난초가 깊은 숲속에서 자라니 그 향기를 누가 맡을 수 있겠나. 하등미인의 원종여유. 그리온님을 어디서 만나 받들어 모시고 놀 것인가. 동심단금의 위난이봉. 마음과 신의를 같이해 난세가 되고 봉황이 될까 하노라. 소아는 그 시를 읽어보고 가슴이 저려오는 비애를 느꼈다. 단순한 무장으로만 알고 있었던 한신이 시문에서조차 이처럼 탁월한 재능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구구절절에 나타난 한신의 애타는 심정이 자신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한신같이 뛰어난 인물을 그냥 도망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소아는 조복을 입은 채로 한신의 뒤를 맹렬히 쫓기 시작하였다. 중문을 나서면 중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소아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가며 자꾸만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한낮이 기울도록 달려갔지만 한신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장수 하나가 백마를 타고 이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소? 초부가 대답한다. 보았지요. 한참 전에 이곳을 지나갔으니까 지금쯤은 6, 70리도 더 갔을 것이오. 소아는 점심도 굶은 채 계속해 한신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해가 저물 때까지 말을 달려 한계령 골짜기까지 이르러서도 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때는 7월 중순이건만 산속의 밤은 가을같이 차갑고 장마로 물이 불어 계곡을 건널 수가 없었다. 때마침 달이 솟아올라서 달빛으로 건너갈 길을 찾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문득 흐흐흐 하는 말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옳다 됐다. 한신은 길이 막혀 이북은 어디엔가 숨어있는 게로다. 소아는 그런 생각이 들자 높은 바위에 올라서서 두 손을 입에 모아대고 외쳐댔다. 한 장군은 내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도망을 왔으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소. 내가 이곳까지 쫓아왔으니 속히 나와주시오. 목이 터져라 3번 4번 애타게 외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래도 한 번 더 외쳐대는 가운데 문득 어디선가 말이 달려오는 기척이 들려온다. 옳지, 이제야 한신이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구나. 소아가 크게 기뻐하며 인기척이 들리는 곳으로 바삐 걸음을 옮겼더니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한신이 아니라 등공 하후영이 아닌가? 소아는 깜짝 놀라며 아니, 등공이 여기 웬일이오? 하후영이 대답한다. 승상께서 한왕에게 환멸을 느끼시고 중원으로 도망을 가신다기에 저도 승상과 운명을 같이 하고자 쫓아오는 길이옵니다. 승상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버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소아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내가 한왕을 배반하고 도망을 가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오? 이 몸은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더라도 한왕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오. 한왕을 배반할 뜻이 없으시다면 무엇 때문에 온종일 말을 달려 한밤중에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한밤중에 여기까지 온 것도 한왕에게 충성을 다하려는 것 때문이었소. 한신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없이는 한왕께서 천하를 도모할 수가 없으시겠는데 한신이 도망을 쳤기에 그를 찾기 위해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오. 그때 한신은 불어난 물에 막혀 계곡을 건너지 못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숲속에 숨어 있다가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소상히 듣고 크게 감동하였다. 과연 소아는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충신이로구나. 저런 충신을 제상으로 쓰고 있는 한왕의 장래는 반드시 영광스러우리라. 한신은 숲속에 숨어서 소아의 인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재상에 오른 사람들은 흔히 영화를 오래 누리려고 어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헐뜯기가 보통이 아니던가. 그런데 소화승상은 나를 대원수로 발탁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여 애를 써올 뿐만 아니라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조복을 입은 채로 여기까지 쫓아오셨으니 세상에 이처럼 고매하고 믿을 만한 인격자가 어디 있더란 말이냐. 옛글의 사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 내 비록 대원수가 못 되는 한이 있어도 소화승상 같은 인격자를 배반하고 도망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결심한 한신은 숲속에서 달려나와 소화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 승상 각하, 제가 각하의 고귀하신 뜻을 몰라 뵙고 여기까지 도망쳐 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화는 불현듯 나타난 한신의 말을 듣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감격 어린 어조로 말했다. 무슨 말씀을? 장군을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 있는 것이오. 백년지기와 다름없는 우리 두 사람이 마음을 모으면 무슨 일이든 불가능하겠소. 기왕지사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어서 나와 함께 돌아가십시다. 한신은 감격의 눈물을 지으며 소아와 함께 귀로에 올랐다. 한편 조정에서는 승상 소아가 벼랑간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사실을 놓고 야단 법석이 일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소문도 돌았다. 대왕 전하가 승상의 조언을 들어주지 않더니만 결국은 한신과 함께 도망을 가버렸구나. 이런 뒷공론을 듣자 한왕은 크게 노하며 말했다. 승상 소아는 풍패에 있을 때부터 나와 생사를 같이 해오면서 의병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던 그가 느닷없이 한신과 함께 도망을 갔으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소아와 나는 공적으로는 군신지간이지만 사적으로는 형제지간이나 다름없는 사이였다. 그러던 그가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으니 이제부터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갈 것인가. 한왕은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저녁 때의 일이었다. 금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시종이 급히 달려 들어오며 이렇게 아뢰는 것이었다. 대왕 전하, 승상께서 한신과 함께 지금 돌아오고 계시옵니다. 한왕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노여움을 금할 길이 없어 금문 밖으로 달려나가 소아를 나무란다. 경은 나를 배반하고 도망을 갔다가 이제서야 돌아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소아가 국궁배례하며 아랜다. 대왕의 과분하신 은총을 입고 있는 신이 어찌 도망을 갈 수 있어오리까. 다만 도망을 가는 한신을 붙잡아 오려고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웠을 뿐이옵니다. 그러나 한왕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오? 지금까지 나의 휘하에서 도망을 가버린 장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소. 그들이 도망갔을 때에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유독 한신만은 붙잡아 오려고 했다니 그런 모순된 말씀이 어디 있단 말이오? 소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아랜다. 지금까지 도망간 장수들은 모두가 대단치 않았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애써 붙잡아 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옵니다. 그러나 한신의 경우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르옵니다. 한신은 천하에 둘이 있을 수 없는 국가무쌍의 인물입니다. 대왕께서 언제까지나 이곳 파촉에 머물러 계시려면 한신 같은 인물은 필요치 않으실지 모르옵니다. 그러나 항우를 정벌하고 천하를 도모하시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한신만은 반드시 붙잡아 두셔야 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군사 전권을 맡겨서 천하를 도모하셔야 하옵니다. 이런 신의 당부를 대왕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소신도 오늘로써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나 짓겠습니다. 소아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태도로 나오자 옆에 있던 하후영이 한왕에게 간한다. 대왕 전하, 승상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승상의 말씀대로 한신을 대원수로 발탁해 주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한왕은 여전히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짐작컨대 경들은 한신의 언변에 현혹되어 그를 큰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대원수를 그런 식으로 임명해서는 안 돼요. 대원수란 일국의 흥망을 좌우하는 자리인 만큼 그 자리를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는 말이요. 대원수가 되려면 적어도 깊은 경륜도 있어야 하고 병법과 전술에도 능통해야 하는 법이요. 만약 우리의 통수권을 한신에게 내맡겼다가 아차 실수하는 날이면 우리들은 모두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오.
한신으로 말하면 자기 부모의 시신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위인이요. 게다가 그는 항우를 3년이 넘도록 섬겨오면서 겨우 집극랑 벼슬밖에 지내지 못한 사람이요. 승상은 그러한 그를 어떻게 일국의 대원수로 등용해달라고 고집하시오? 소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아랜다. 대왕께서는 보이는 조건만으로 판단하지 마시옵고 한신의 무서운 의지를 함께 생각해 주시옵소서. 일찍이 대성공자는 상갓집계라는 모욕을 당해가면서 진나라와 채나라로 유세 설득을 다닌 일이 있었사온데 그것은 공자가 무능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거리의 무례한들에게 조롱을 당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사오나 그런 수모를 당한 것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한신이 거짓골을 하고 다니며 시정배에게 수모를 당한 것은 때를 못 만났기 때문이었으니 그 점을 거듭 고려해 주시옵소서. 한왕은 고개를 기울이며 다시 반문한다. 그렇다면 한마디만 더 묻겠소. 한신이 항우를 3년이 넘도록 섬겨오면서 겨우 집극랑 밖에 지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소? 소아가 다시 아랜다. 대왕 전하, 제 아무리 명마라도 백낙 같은 명기수를 만나지 못하면 한평생 노마둔한 말의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되는 법이옵니다. 사람의 경우도 그와 같아서 한신은 천하의 기재이면서도 항우라는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집극랑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이옵니다. 승상이라는 직책이 어진 사람을 구해오는 데 있는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대왕께서는 신이 한신의 변론에 현혹되어 그를 과분하게 평가하고 있는 줄로 알고 계시오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한신은 천년에 한 사람쯤 있을까 말까 한 대원수 제목이기에 이처럼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옵니다. 소아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였으나 한왕은 한신을 대원수로 등용할 생각이 없었던지 얼른 이렇게 대답을 돌려버렸다. 날이 저물었으니 그 얘기는 이만해 두고 내일 아침 조회에서 다시 논의해 보기로 하십시다. 소아가 퇴골하여 한신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니 한신이 말한다. 승상께서 아무리 애써주셔도 제가 대원수로 기용될 가망은 거의 없는 것 같사옵니다. 소아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힘차게 흔든다. 무슨 소리? 만약에 귀공을 대원수로 발탁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관직을 박차고 낙향해 버릴 생각이요. 한신은 소아의 동지적 의리에 크게 감동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음이 산란하여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소아로부터 곧 와달라는 전갈이 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달려와 보니 소아가 묻는다. 귀공이 초나라에 있을 때 범증은 귀공을 높이 써주도록 항우에게 여러 차례 진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귀공은 범증에게 어떻게 보였기에 그처럼 높게 평가하게 된 것이오? 한신은 지난날의 일들을 신중히 회고해 보다가 대답한다. 초나라에는 명장이라는 인물들이 많기는 하오나 제가 존경하는 분은 오직 범증 군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범증 군사를 만나기만 하면 만약 군사께서 항왕을 받들고 천하를 통일하시려거든 지금 유방을 죽여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군사의 뜻대로 천하를 통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씀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범증 군사는 그때부터 저를 높이 평가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의 항왕이 범증 군사의 진언대로 저를 높이 써주기만 했다면 저는 오늘날 이곳으로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옵니다. 소아는 한신의 자신의 넘치는 판단을 듣고 탐복하며 만약 귀공이 장량 선생의 증표를 가지고 왔더라면 지금까지와 같은 노력이 없더라도 대번의 대원수로 발탁이 될 수가 있었을 터인데 하고 혼자말로 탄식해 마지 않았다. 한신은 자기를 위해 이처럼 애써주는 소아를 보자 장량에게서 받은 증표를 끝까지 숨겨두고 있기가 몹시 괴롭게 생각됐다. 그리하여 머리를 수그리며 이렇게 말했다. 승상각하, 실상인즉 저는 장량 선생께서 주신 증표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그 소리에 소아는 까무러치듯 놀란다. 뭐요? 장량 선생이 주신 증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아직까지 숨겨두고 있었소? 한신은 품속에 간직해 두었던 증표를 소아에게 말없이 내밀었다. 소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반 조각과 한신에게서 받은 반 조각의 증표를 서로 맞춰보았다. 그러자 두 개의 조각은 한 개처럼 감쪽같이 꼭 맞는 것이었다. 소아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런 증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여태까지 숨겨두고 있었느냐 말이오? 하고 한신을 나무란다. 한신은 겸연쩍은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대답한다. 제가 제대로 된 실력이 검증되기 전에 남의 소개로 발탁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량 선생께서 주신 증표를 일부러 숨겨왔던 것이옵니다. 소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역시 한장군다운 생각이셨구려. 그렇다면 그토록 숨겨오던 증표를 지금은 왜 내놓으셨소? 하고 캐묻는다. 한신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이 이상 숨기는 것은 의리에 벗어나는 처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뇨? 도대체 무슨 의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란 말씀이요? 장량 선생의 증표를 내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상께서는 저를 대원수의 제목이라고 독자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게 있어서 승상은 그처럼 고마운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감히 승상을 끝까지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량 선생이 주신 증표를 이제야 내놓게 된 것이옵니다. 소아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감명을 받고 한신의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증표를 진작 내보였던들 모든 문제는 옛날에 해결되었을 텐데 그것을 끝까지 숨겨두고 나를 골탕을 먹였단 말이오? 한신은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 보였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증표를 처음부터 내놓았다면 승상께서도 저의 재능을 지금처럼 깊이 인정해 주지는 않으셨을 것이옵니다. 소아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크게 내어 웃으며 장군은 증표 하나를 내보이는데도 이처럼 계략이 깊으시니 누가 감히 장군을 당해낼 수 있겠소. 아무튼 이제는 귀공이 대원수로 발탁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우리끼리나마 축하주부터 나누기로 하죠. 그리고 소아는 주안상을 성대하게 차려내오도록 명했다.